지금부터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관계로 토론회 참석 인원은 제한했으며 다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김기덕 부의장님이 따뜻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0대 의회 의원님들 토론회입니다. 우리 이상훈 의원님이 지금 활동을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마을 공동체 위원으로 계시네요. 또 의회 수석 부대표를 하시고 또 그린 뉴딜을 가장 먼저 서울시에 제안했던 의원 중에 그 뉴딜과 관련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이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입니다. 오늘 그 마을 관리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많이 좀 떠들어봤습니다. 사례도 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이렇게 공동주택, 왜냐하면 그걸 선호를 하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거 취약 지역, 또 사각지대 이런 데를 위해서 마을 관리소를 두게 되면은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갖는 건 아주 의미 있는 173번째 토론회 중에서도 어떻게 보니까 가장 우리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제안이다. 정책 토론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의장이 7월 1일 날 됐는데요. 그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할 때 제가 그린 뉴딜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이분한테 힌트를 얻었습니다. 김용석 대표가 형 102명 중에서 부표가 5표 이상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표가 3표가 나왔습니다. 5표가 넘지 않은 것은 그린 이걸 컨닝해서 의원님들이 더 지지를 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웬만하면 제가 자리에 축사를 하는데 지역도 의장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서울시 도시재생실 이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지금 마을 관리소 시범 사업지 선정을 계획 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과거에 조금 얘기를 제가 한번 다른 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시에 이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자꾸 아파트로 가고 하는 것을 조금 그 일반 그 주택지에
저층 주택지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부여를 하고 관리 체제를 도모하고 해서 그때 휴먼타운 건립 계획을 서울시에 발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연남동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이렇게 처음 계획을 할 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작게 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너무 그냥 큰 걸 해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고 또 주변과 비교하게 되고 해서 지금 그 주민들이 오늘 2시에 제 방에도 옵니다마는 이걸 해제해달라. 그때 정해놓은 것이 우리들한테는 너무 힘든다. 왜냐하면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맥락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마을 관리소가 도입된다면 이 공공 서비스에서 하지 못한 이런 주거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안이 나와서 이걸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서울 시민이 저층 주거지에서 또 새로운 그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발제자 또 토론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서울시 의회도 오늘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재리 의원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축사에 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축사를 더 들으면 되는데 한 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축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저층 주거진의 마을의 생활 안전과 환경 관리,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마을 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을 주관하시고 평소 도시 재생과 그린 누들 등 서울시의 미래 혁신을 위해 행정자치원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훈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전체 424개 동 중 약 70%가 도시 세태를 경험 중에 있고 실제로 약 40%에 해당하는 지역이 낡은 단독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도시의 세태 속도와 규모에 비하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곳곳에 낙후된 마을과 사각지대에 속한 주민들의 삶을 꼼꼼히 살피며 마을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위해 이재경 민주사회 정책연구원을 비롯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가 아까
서울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20%에 가까운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호로 마을관리소가 지정이 돼서 삼영동 마을관리소를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그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골목이 조금씩 변함이 보여서 주민들 자체가 제가 이제 골목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사실 올해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 조례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연속적이지 못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뭐 저를 만나면 끊임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층 주거지 그리고 어르신이 많은 동네, 우리 그거 원래 이제 자연적인 취락지구 이런 지구들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 사실 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이 마을관리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정책 토론회에서 정말로 좋은 안을 가지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조례로 꼭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강북구에서도 지금 서울시 조례에 발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꼭 좋은 동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러 이제 의원님들 축사를 통해서 이미 사실 다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울시 전체 한 40% 정도가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사실 잠재적인 개발 대상지였지만 현재는 이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슬럼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서울시 재개발 사업 평균 한 1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완전히 이제 더 처참하게 사실은 주거지가 망가지는 모습을 사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시대의 변화라는 걸 한 가지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고령화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소위 성장 시대, 개발 시대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고령화 쇼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맞물려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쇠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서울에 지금 425개 동이 됐네요. 425개 동의 약 70%가 현재 도시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요. 다양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도 부족하고 또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한 지원 단체와 활동가들이 필요한데 역시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역시 민선 5기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이전서부터 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은 특히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참여를 못하는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쇠퇴가 더욱 심각한 지역이 오히려 도시재생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결국 공모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근데 이 막상 이 공모 형태에는 공모 사업에는 주민 참여가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역이 오히려 선정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희망지서부터 시작해서 활성화까지 근린재생형이 통상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6년 정도 지나가면 주민들이 좀 지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금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대안이 등장했지만 아직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집 안으로까지는 촘촘하게 못 들어오면서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고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도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삼양동과 같은 동네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의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쇠퇴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지금처럼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재생사업만 선정해서 추진하면 쇠퇴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럼 그때는 100억을 투입해도 이제 예산의 효과가,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급 대책,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보다 예산이 많이 낮은 수준이지만 훨씬 더 많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긴급한 대책으로서의 마을관리소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도시재생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포괄해야 되는 이런 마을관리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다른 지역들에서 한번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확대되고 처음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초가 이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도 마을관리소가 왜 확대됐는지를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모두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봐서는 좀 공간을 돌보는 데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막상 사람을 돌보는 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주민들의 삶과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제 해결에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따로 집수리 따로 돌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을관리소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로 출발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17개소로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 재생, 주민자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10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서 5명씩 2교대로 근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기 3년간은 전액 12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그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니까 초기에는 기초의 예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이 전부 한 3년간은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영 방식으로는 일반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세분화해서 서비스 비용을 달리 받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5만 원 이내로 서비스 비용을 제한했습니다만 긴급 서비스 있죠. 막 동파 이런 일 생겼는데 서비스 비용 넘쳤다고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마을주택관리소는요, 2013년에 그냥 해당 부서의 어떤 일종의 계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2019년에는 조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례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가 2019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정책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집수리 정도에 머물렀다면 아까 그린 뉴딜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에너지 제로 사업 같은 것들도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인천이 저희 서울시 따라서 아마 저희 이상훈 의원님이 희망지도 조례를 제가 알기로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도 희망지를 합니다. 근데 희망지 때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는 것을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역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동네관리소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더 많은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함의를 좀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초기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지금은 시흥형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자립 모델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이 해왔던 사업들을 이 동네관리소에 위탁을 주면서 예를 들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이제 지원이 끊기니까 전주시가 자체로 추진했고요. 2019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해피하우스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해피하우스 내용을 담아서 결국 조례화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 가구로 지금 정책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역시나 이제 집수리에 머물러 있다가 오히려 이제 여기는 집수리에 머물러 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정책이 확산돼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필요합니다만 기존 법령을 통해서도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추진력과 탄력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초기에는 서비스의 규모와 범위를 좁게 시작했다가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력 문제들이 초기에는 뭐 1명, 2명, 뭐 비상근 이렇게들 많이 운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점차 상근 그리고 점차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전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이 찾아왔는데 마을관리소에 사람이 없다거나 주민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효능감과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문성과 역량의 인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마을관리소의 초기의 주민 참여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을관리소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 참여이지 초기에 주민 참여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을관리소의 평가를 절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존의 정책과 예를 들면 무인 택배함 같은 것들을 할 때 잘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이 정책이 초기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유연성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자치와의 문제의식을 반드시 결합시켜야 된다. 따로 가면 안 된다. 동네 안에 두 개가 마치 분리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아마 가장 많은 궁금함과 호기심이 자립, 자력갱생, 자생력 이런 부분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현장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협동조합 만드시라, 사회적 협동조합 만드시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관리의 주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의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적 제도로서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명동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전체 총괄, 재생팀, 운영지원팀, 공동체팀, 연구팀 해서 6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실 여기부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인데 급여는 5명만 받고 총괄은 그냥 급여 없이 일을 하는 조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거환경 개선팀의 경우에는 현재 2명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주거환경 관리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7명, 최대 9명이라기보다는 적정하게는 9명 정도라고 하는 인원 정도가 있어야만 이 마을관리소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인건비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을관리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했는데 연락 안 받고요.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고요. 언제 오기로 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안 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마을관리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되거나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을관리소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은 결코 재산이 많거나 경제력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길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용기를 내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들은 여차하면 유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역 일자리 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4가지 사업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주택관리 서비스 해서 집수리, 주택관리학교, 방역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진행했고요.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소통장을 열었고 낙상 예방교육, 삼양동인 고령화가 매우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 택배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논의들을 실제로 운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대외 협력 사업과 홍보라고 하는, 왜냐하면 최초로 만들어진 마을관리소다 보니까 저 4번에 대한 부담들도 꽤 많이 안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뭐 제가 사실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 육성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지역업체에 연락해도 오지 않았고 문의할 곳도 없었는데 마을관리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 세심한 상담, 저렴한 비용, 신속한 처리, 사업을 이거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사실 저 어떤 주민이 저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정말 한 줄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갖고 와서 방문 상담이 용이했고요. 연락이 빨라서 좋았고요. 세밀하다. 표현이 겹치죠. 빠르다, 세밀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제가 2018년에 삼양동 로컬랩 하면서 느꼈던 건 지금까지 저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신, 그래서 온통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기억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층주거제 쇠퇴가 더 심해지는 건데 마을관리소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런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함의를 좀 얻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마을관리소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한 개소만으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희 마을관리소 모델의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 아마 프랑스 지역관리 기업일 텐데 프랑스 지역관리 기업의 핵심은 결국은 그 협의체가 계속해서 백업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의 타임 스케줄은 다들 아시지만 6개월짜리 사업, 1년짜리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축적시키는데 어렵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50년 된 60년 된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청난 숙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주 당연합니다. 2020년에는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로 운영이 됐어요. 한 월급 200만 원씩 정도 드리면서 운영이 됐는데 현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측면들, 조금 더 적절한 임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면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공간을 작년에는 어떻게 확보를 해서 여러 도움 덕에 확보해서 임차비나 이런 비용이 매우 이제 거의 안 들어가서 운영 경비가 낮았는데요. 사실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 경비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도 꽤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본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놓고 보면 마을관리소 한 개소당 1년 예산으로 최소한 한 4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들을 좀 연계한다든지 자치구 예산을 매칭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보면 서울시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을관리소 운영 체계 모델은 기존의 아마 중간조직하고 비슷할 거예요. 행정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어려운 지역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민간위탁을 받으려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행정직영과 위탁과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소한 시범사업을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6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공익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초기에는 공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최소한 4, 5년 정도의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 한 6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걸 놓고 생각해 보면 4, 5년의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예산 구조로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가 이미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만들 때 초기에는 서울시가 100% 부담하고 점차 자치구하고 예를 들면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킨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슷한 방식을 좀 채택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 정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간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을 초기부터 좀 맡아서, 그래서 아마 정책을 짜실 때 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자치구에 아마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의 사업으로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 관리를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한 또는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좀 참고해서 향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마을 관리 수행을 해서 일단은 주택 및 골목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을관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집수리와 같은 추가적인 마을관리 사업을 또 발굴을 하고 실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같은 역할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동네를 다니다 보면요, 고사목 제거, 오랫동안 자랐는데 이제 관리 안 되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거해달라는 요구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관리에서 운영하다 보면 아마 저렇게 추가적인 요구들이 아마 나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요. 마을관리 학교를 운영하고 또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들, 또 홍보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주민자치회라든지 민간의 집수리 업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을관리소가 민간의 집수리 업체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상인회하고 연계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자치구의 어떤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을 좀 위탁 운영, 마을관리 업무들을 맡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확보로는 뭐 공동체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도시재생 정책도 연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사회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한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회원이라고 하면
공부대여나 기본 서비스를 좀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 정도 회비로 한 2,000세대를 조직할 경우에 1년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년에 한 최소 4억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원제가 잘 안정화되면 한 반 정도는 회비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동 평균 한 10,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10,000세대 20% 정도를 저희가 회원으로 일단은 삼는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첫 해는 안 됩니다. 한 4, 5년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 2,000세대쯤은 회원으로 충분히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낙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흥시사처럼 기존의 마을관리와 연관된 공공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예산의 한 반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서 옵니다. 실제로 지역관리기업 설치할 때 협의회가 그 해당 지자체하고 상담하는 게 뭐냐면 공공사업을 얼마나 넘겨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상담하고 설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단순히 뭐 위탁, 뭐 민간에게 뭘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되게 공공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금 한 번 더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제안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도 역시 저층주거제도 좀 이런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 다시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이 서울시 도시혜택의 심각성이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 재생에 한정되지 않는 제3의 전 도시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지역은 마을관리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통상 11년 걸리는데 11년 동안 노인들이 거기서 힘들게 그냥 살아가시는 걸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규모와 생태적인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마을관리소가 기존 도시관리기법보다 저는 훨씬 경제적이고 생태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는 것보다 결국 고쳐 쓰는 게 더 생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다른 지역의 마을관리소가 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독 이상할이 많지 마을관리소는 저는 뭐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후진적입니다. 그건 아마 도시세태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도 이제 인구 1,000만이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도 이제는 이제 성장 국면이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마을관리소가 이제는 서울에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빨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련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제 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문제 해결에 가장 최적화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이재경 연구원이라 그런지 지난 과정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접니다. 예, 오늘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음입니다. 예,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오랜 세월 상가산 재미난 마을이라는 저층 주거지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 대안학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마을 복공소도 하면서 이 마을 단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는 걸 제 삶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의원이 돼서 마을관리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을관리소란 이 조례니까 이제 법률적인 이제 정의들을 해줘야 되겠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 내 마을, 저층 주거지 내 마을의 안전, 환경, 지역 자산 등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과 공공 일자리 창출,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같이 진단하여 해법을 도출 실행하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은 법으로 입대위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위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관리비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저층 주거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민원을 가거나 또 그런 거로 이웃 간에 다툼을 하거나
또 통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또 더들어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마을 관리가 안 돼 왔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폭하면서 이 마을 관리소의 역할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요즘 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이나 또는 폐기물에 대한 분리 배출 이런 문제들이 일상에서 촘촘히 관리되지 않으면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거 환경에 많은 훼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경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 관리소를 제안 드립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54%가 지금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이고요. 46%가 저층 주거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시민들의 반이 저층 주거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 관리소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마을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동단위 플랫폼이며 주민자치 사업의 파트너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아직 이번에 제도가 안 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되고 있고 올해 내년에 가면 이제 424개의 전동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고 구성되고 운영이 될 텐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대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마을관리소가 그 주민자치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시나 구로부터 공공의 일들을 이제 위탁받거나 지정받으면 실제 그것을 풀어나가는 현장의 문제 해결은 바로 마을관리소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이제 한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 단위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 등 정책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근린생활 일반형 도시재생,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관련 주거환경 사업, 뭐 골목 재생 사업 이런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놓고 번지수로 딱 금을 그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는 허망하죠. 왜 조그마한 4m, 6m 도를 건너가면 저기 도시재생 지역이라 뭐 얼마가 들어와서 뭐가 되고 그러는데 자기네도 횡단보도 건너오는 자기 동네 그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과 또는 이제 그런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행정동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동 단위 안에서 여러 개의 마을관리소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설계를 하고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활력소나 마을 기업, 도시재생 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한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마을 관리소는 주거환경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을 관리의 개념보다는 주민 공동체 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마을 기업, 도시재생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재생 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책의 한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의 한계와 또 그 지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등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나 조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외 지역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적용 가능한 주민 참여 모델로서 마을관리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역 공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마을 전체의 공간 그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요와 공급 조절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며 주민의 수요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 도입 또는 그것을 제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업무 분담과 외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마을관리소는 이것이 이제 대립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협력관계이고 파트너 관계이죠. 정확히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을관리소가 활성화될수록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들로부터 아래로부터 그 신뢰와 그런 자연스러운 권위들을 이제 인정받게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의사결정체로서 회의 구조로서 이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는데 물리적인 문제 해결의 역할들을 마을관리소가 협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수리, 택배 보관, 환경 개선 활동 등 주민 편익 증대와 마을 수익 모델 창출 공간으로서도 마을관리소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삼양동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마을 택배라든지
또는 요즘 스마트 앱을 이용한 그런 자그마한 공간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마을 급식소, 마을 식당 등 기존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으로 이미 등장했던 주민들과 또 정책으로 지원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지속 가능성들을 자기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응원하거나 촉진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마을관리소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한 제도적 행정적 근거 마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마을 단위 사업의 추진은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실현하는 장단점을 가지지만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 수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인 안정성 도모에 이 마을관리소의 조례적 근거가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 계획, 수립 시행, 그다음에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재정 지원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단위 저층주거지의 안전관리,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 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정의란 마을이란 정의, 그다음 마을관리소라는 것에 대한 정의, 저층주거지란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이런 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 의무화를 해서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의 목표, 그 다음에 대상 지역과 선정 기준, 마을관리소의 설립 형태와 조직 운영 체계, 그 다음에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주민 참여 확대와 역량화 방안,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정책과 또 중간 지원주과의 연계 협력 방안들을 서울시가 지원 계획 안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수익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지원 계획에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원 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관리소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지원 계획을 서울시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안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6조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능을 설정하는데 이 기능들로는 집수리 이건 다 예시입니다.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작업 등 주택과 마을 환경. 특히 이 골목길 정비나 제설 같은 경우 1인 가구 많고 이분들 대부분 직장에 출근하니까요. 눈이 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이. 그러면 결국 누가 치우느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결국 당신들 미끄러우니까 치워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생활 시설을 또 관리하는 일, 마을 물류, 마을 돌봄, 마을 공유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도 마을에 있을 때 김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괴산에 절임 배추를 이게 단체로 이렇게 주문해요. 그러면 훨씬 물류도 싸고 또 부담도 적죠. 그리고 하면서 고춧가루라든지 젓갈 같은 거 같이 주문해서 같이 이제 김치를 담고 또 각 집집마다 한 폭이니까 4쪽이 나오죠. 4쪽씩이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로 지역에 가까운 독거노인들한테 또 이렇게 드리면 독거노인들은 그 4쪽 가지고 오래 또 드시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런 마을 물류를 사실 또 할 수 있고 아이들 또 세대별 돌봄들 마을 공유 같은 경우는 뭐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들 공구들 특히 이번에도 저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막 그 상수도 어렸을 때 많죠. 하수도 그 스팀으로 그거 뚫으면 그게 상당히 비싸요. 한번 출장 나가면 10만 원 이상 받기도 하거든요. 또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또는 7만 원씩 받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동네 두루두루 배움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이 겉으로는 목사인데 사실은 마을 홍반자 같은 분이 그분이 17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스팀기를. 그래서 자기가 새 집만 성공하면 본전 뽑는다고
근데 무려 9집이나 성공을 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돼지고기 사가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잔치를 했다라 실제 실화인데, 그렇듯이 그러면 그 스팀을 이제 겨울만 주로 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겨울에 됐을 때 그 물품은 바로 마을 공유의 장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이제 마을 관리소의 중요한 또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해결해왔던 방식들이 이제 비즈니스화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마을 경제, 마을 문제 해결은 다양한 의제 발굴 실행,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 이건 어디까지나 열거했던 거고, 그 지역의 특성, 또 구성원, 인구 구성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요구의 다름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마을 관리소는 자기들한테 적합한 기능들을 자신들의 과제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애들르거나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예, 6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이건 마을의 문제야라고 의제 설정하면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6항에 이제 마을 활력소가 있거든요. 그 활력소의 기능을 보면 이렇게 주로 이제 주민 참여 활동, 활성 활동 이런 것들인데, 마을 관리소는 실질적인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마을관리소와 운영한 조례들을 보면 쭉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지금 색배 내용들을 쭉 보면 아까 저희가 서울시 조례 안으로 만들고 있는 그 기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마을관리소 운영 사례는 오늘 좀 이따 토론자로 나오시겠지만 18년도부터 해서 로컬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20년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으로 삼양동 로컬랩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운영 사례로는 이제 좀 전에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이런 경기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7조 8조에는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 신청 등 선정 절차를 뒀고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 재정적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토론의 과정에서 이것을 좀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을 활력소 지원, 또 그런 측면에서 마을 활력소 지원 사례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게 마을 단위 지원과 자치구 지원 형태로 두 개로 나눠지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관리소는 기본적으로 행정동의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구조를 기본 전제로 제가 염두에 두고 이 안을 제정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그 지원 계획들이 중심이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재생 기업 또는 마을 기업의 지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앵커 시설을 갖고 있으면 지역 관리형, 앵커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지원 사업형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한 희망지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공동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한 5년 정도를 거치면서 그것을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이 도시재생 기업이 이제 설계되어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그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 도시재생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이제 장점이자 약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그런 활동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마을 관리소 조례가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조례 관련된 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삼양동에서 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규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일단 발제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조례 제정할 때에 조금 재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나 골목, 건강, 일자리 등 동단위의 플랫폼으로서 마을관리소가 해법으로 저희는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미 2018년도부터 이런 주민들과의 그 여러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준 답이 나왔었고요. 주민분들이 삼양동은 마을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마을 관리소가 지역의 가장 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예, 그 노후화가 심각한 이제 삼양동은 세태적이지만 그만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을 보면은 하루에 한 10통 정도씩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고요. 겨울에는 아까도 제설 이야기 하셨는데
네, 뭐 제설 그다음에 골목 그러니까 구릉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미리 이제 저희가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아까 그 동파하는 것도 저희도 원래 3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을 관리소고 저희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 5만 원에서 이제 그 취약계층은 무료로 해드리고 현장에서는 늘 이렇게 아주 다급하고 급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주민 편익 및 마을 수익 모델 창출 공간으로서 그 삼양동은 마을 갈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이제 책임을 이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터라서 그래도 삼양동의 이 마을 관리소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저희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삼양동 주민의 주거 안전 관리하고 생활 편의 지원의 거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을 재생, 그 다음에 경제 등 마을 생태계, 건강한 마을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면서 그 도시재생하고 각종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도 마을관리소가 정말 적합했을까? 필요했나라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그 마을관리소가 답이었고 주민분들의 그런 그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랑 기후 위기 속에서도 저희 마을관리소에 요구되는 지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뭐 탄소 배출량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착한 소비 여행 그 다음에 그 골목에서의 그 재활용 그 분리수거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그 녹색 일자리 창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 관련해서 워낙 또 이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업의 질적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관부서 및 타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이 이제 많이 틀리다 보니 이게 그 이 부서야 저 부서야 아니 우리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과 선긋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서 간에 이제 서로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탄력을 좀 받고 이렇게 좀 정책화에 앉히려면 저는 분명한 이제 그 유관 부서와 또 다른 부서하고의 이런 그 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이상훈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동단위 주민자치회와 만나고 또 그 융합적인 문제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치 플랫폼이 마을관리소가 될 것이라서요. 이런 유관부서 결정 및 타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는 필수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자치구 행정동 및 운영 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관리소를 안착화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뭐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 행정동의 마을관리소가 있는 그 행정동과 운영 주체 간의 협력성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체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고 융합적인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행정동과 뭐 자치구와 서울시가 이제 좀 그런 지원 체계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롭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도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의견을 이제 냈는데요. 마을관리소는 동네의 그런 환경이나 그 다음에 운영 주체, 뭐 지역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삼양동의 예를 들면 삼양동은 그 주거 문제가 노후 주택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고령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저희가 아까 인력 구성에도 주거 재생팀이 2명 이상이었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업체들, 네, 그 다음에 주택관리학교에서 성장한 주민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네마다의 지역 문제 중에서도 마을관리소가 어떤 문제, 지역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요하게 필수 사업과 이제 뭐 선택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네 번째로는 네, 저희가 늘 이제 외치는 거였는데요. 그 초기에는 공공의 재원이 이제 좀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속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1년 단위의 그 공모 사업이나 지원 형태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거점 공간 확보 및 조성 그리고 운영 관리 및 사업비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한적인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저희가 지금 삼양동 마을관리소 예를 들면은 거의 다 공공의 영역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분들하고의 차별화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자치구나 동에서의 그런 그 예산들이 좀 적절하게 그 마을관리소로 좀 뿌려져서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이렇게 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예, 다섯 번째로는 마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교육, 양성, 예,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의견을 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데도 사례를 보면 예산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관리소 활동이 좀 소극적으로 그치는 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이니까 작년에 좀 저희 상황을 보면 1년 동안에 15번의 15회차에 따른 이제 저희가 내부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공동체 로컬랩, 뭐 마을관리소, 뭐 지역알기, 뭐 마을관리, 뭐 마을 택배 공유 경제, 뭐 어쨌든 주민조직과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조직화란, 뭐 전환에 대한 뭐 다양한 교육들을 저희가 외부 강사님을 모시거나 저희가 학습 모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도의 이제 조례 제정할 때에 얹혀지면 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좀 확보되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어서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력 구성 이야기인데 아까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탄력적으로 인력 구성이 조정이 가능한 것을 좀 조례 제정할 때 구성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죠. 주거 문제 삼양동은 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업이 높았던 터라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거 담당자가 더 많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뭐 공동체가 뭐 더 주요하게 집중돼야 될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더 집중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집중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구조 또한 최소의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5인 구조라는 체계란 것도 동네 특성과 좀 이렇게 동반돼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일자리 욕구 등에 따라서는 뭐 집수리나 뭐 택배라든지 자원순환 돌봄 등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나타날 텐데 요거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력 구성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저희는 7번이 제일 컸습니다. 네, 공공사업이나 자산운영관리 사업 등을 마을관리소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인용을 좀 하고 싶어요. 지역관리기업 그 김신양 선생님이 좀 옮기신 그 책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사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는데 멀리서 사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와서 관리하는 꼴이 거슬린다. 우리들은 차를 타고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박스를 관리하는 일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사는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멀리 사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 공중전화 박스를 관리하는데 멀리서 전문가나 다른 곳에서 이제 기술자를 모셔오는 거죠. 근데 물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또 결합을 시킬 수 있지만 일상적인 내 동네의 그런 공중전화 박스를 관리하는 거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 비전문적인 분야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민들을 믿고 이런 그 마을관리소의 이런 구성원들 그다음에 지역
지역사회를 믿고 이런 그 공공의 사업들을 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8번째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이 장이 되게 또 유의미한데요. 마을관리소의 모델을 구축하고 마을관리소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을관리소 구축과 실행을 위한 민간 TF 구성을 좀 제안하고요. 향후에 다양한 마을관리소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하고 기후위기 초의 이 상황에서 일상적인 방역과 노후주택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마을의 시설 관리, 그리고 근린단위의 돌봄, 에너지 및 자원순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이 마을관리소의 기능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관계와 공동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보완해서 유지시키면서 지역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이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이 장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장을 마련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훈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한 전문위원님의 토론문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를 왜 초대했을까 하면 저가 이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금 이제 51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49년을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재생지역도 아니고 이제 저층 주거지에서 전세로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면서 49년을 살았고요. 이제 2년을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2년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으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를 다니면서 집주인하고 저희 수도꼭지 하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저 같은 기계치가 참 어려운데 만약 이런 관리소가 아파트 단지처럼 주변 골목길 관리, 청소, 방범 나름대로 이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는 굉장히 멀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마을 관리소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그런 집수리라든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고 필요하겠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단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검토 보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가 검토 보고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마 삼양동 거기 한번 마을관리소를 저희가 꼭 한번 가서 협조를 받고 진행하도록 한번 검토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연구 영역을 담당하신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발제자님하고 어쨌든 정책은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지만 이 정책 실현은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저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마을관리소의 중점 기능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열거주의로 정리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되는 다른 마을활력소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그다음에 중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것과 좀 구분되는 뭔가 특화된 마을관리소 중점 영역들을 좀 나열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도 마을관리소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특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아파트의 어떤 그런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가령 제 6조 2호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은 다 자치구 사무로서 자치구가 조성을 하고 현재 어쨌든 법령 체계가 그렇거든요. 그런 생활 시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로서 이런 자치구 주요 사무 기능을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 제6조 제4호의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제6조 제6호의 마을 문제 의제 발굴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저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마을 활력소 아니면 마을 공동체 사업들과 좀 중첩돼서 비춰지면서 이 마을 관리소는 이거다라는 좀 것들이 좀 좀 약화시키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아까 방금 그 아파트를 살면서 느꼈던 그런 쾌적함을 실제로 현장 밀접형 공공 서비스를 주려면 주택 관리, 택배, 주민 돌봄, 도시락 전달, 골목길 환경 개선 이러한 어쨌든 중점 기능 등을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차 의제 발굴 이런 식으로 확대돼가는 그 성과들을 보면서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발표를 좀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기능과 더불어서 지역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발의된 조례 비용 추계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어쨌든 저층 중호지 규모도 크고 마을 크기도 다르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비용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거나 집행이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관리소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 법정동은 굉장히 저는 멀어서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그래도 저희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한 500세대, 200세대를 아우르는 마을 관리소 이런 정도를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지역적 범위 몇 세대 정도를 좀 아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인력 6명이고 8명이고 한 500세대, 1000세대 좀 그렇게라도 구분이 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적 범위는 연구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설치 운영,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설치 운영 방식인데 결국 그 공적 인력, 공공 인력을 이제 경기도가 채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경기도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이런 마을 관리소를 직접 아까 우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중심으로 또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치구가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주민 참여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저희 조례 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가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시가 지금 설치 운영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로 비춰지는데 저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처럼 어쨌든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했는데 만약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직접 이렇게 몇 군데를 공공 인력을 채용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맞는데 좀 지원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지원 조례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사안은 이거는 아까 답을 주셔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제가 제 경험으로 수도꼭지 하나를 바꾸는데 철물점에 달려가서 이게 바꾸는데 집주인은 이제 수도꼭지 쉽게 못 바꾸겠다고 제 돈 들여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참 공부라든가 좀 있고 잘 알면 되는데 또 못하니까 철물점 갔더니 그분 공구 갖고 하셔서 수도꼭지 딱 바꾸는데 5만 원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서 형광등도 제대로 안 바꿔보고 뭐 그렇게 그냥
어쨌든 전세 남의 집에 사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을관리소에 제가 조합비를 내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때 수요가 생기면 그것을 제가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드린다거나 하면 저 같으면 저는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주인 주거재생 사업은 사실 집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거고,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중심으로 보면 저층 주거지에 사실은 집주인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보다 다세대 다가구에는 다 세입자들이거든요. 이런 세입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저희 지역 공동체 담당관 집행 의지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치구와 이게 일단은 설치되면 이제 재원 마련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에 있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몇 개소에 몇 개가 지금 필요한지는 저희가 지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 타겟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이런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서울시 마을관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17조에는 마을 배움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18조에는 마을 그 활력소에 관련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 공동 활력소 33개소, 모두의 공간 3개소, 거점형 마을 활력소 7개소, 찻동 마을 활력소 14개소, 마을 배움터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냈지만 어떤 하나인 걸로 셀카시켜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조례라든가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을 관리소도 지금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모델로서 정립되지 않는다면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9조 정도의 일부 개정으로 마을관리소라는 개념화를 놓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예산을 그렇게 하면 근거는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원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들은 어떨까?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그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을 좀 이따가 듣고 싶고요. 결국은 이거는 저희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재원이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전략을 좀 어떻게 현재 이 조례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갖고 계신지 좀 지역 공동체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그 다양한 그 다음에 지금 왜 재원 조달 방안을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건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저는 입법 기술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쭉 나오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재원 조달이 2억 4억 정도, 그다음에 적정 인력이 꼭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신데, 저희가 안 6조 3항에는 이 마을관리소를 이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탁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 제7조, 8조, 11조, 12조를 보면 이 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탁 운영 방안과 보조금 지원 방안 중에서 지금 지역 공동체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현재 법령상에서는 이 보조금이 지원 방식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올해 1월 12일 날 금년 2021년 1월 12일 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있었던 규정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 보조금 지급 기준들 예규 같은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아예 법률로서 이제 합격됐고, 이번에 7월 12일 날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뀌었을 때 가령 지방보조금법에서 지금 8조 2항과 같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률에서 뭐뭐뭐로 구성되도록 해라라고 돼 있고, 저희가 또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가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조금 조례하고 달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다릭 조례에다 구성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법적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이제 법령에 저희 법령을 좀 써줬지만 저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거는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 그런 자산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비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할 수가 없고 이런 단계에서 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제 12조 6호에 따르면은 지금 보조금법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잘못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령 안 제 6호처럼 마을관리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조금 환수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담아내는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보조금법에 지방 보조금법에 따른 이 규정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는 기타로 안 제 구조에 이제 보고하는 경우에 시장에 제출하도록 여러 실적들을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받거나 민간 위탁을 하거나 하면 어쨌든 관의 이 간섭이라든가 실적을 이렇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 점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실적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좀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담당관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꼼한 검토 토론 의견이었습니다. 함께 좀 더 각기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순옥 지역 공동체 담당관님의 토론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제가 너무 많구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지역 공동체 담당관이 이 마을관리소는 풀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얽혔다. 예, 마을관리소는 이제 지난 그 1기 때부터 사실 도시재생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일상적인 마을관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상훈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과 마을에서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돌아가신 박 시장님이 이제 삼양동의 강북구의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삼양동 가셨을 때 저희 부서도 이 마을의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분석하고 솔루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의 이제 삼양동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기까지의 그 3년의 시간들을 함께 했고 실제로 강북구에 있는 수많은 마을의 역량들이 삼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해서 대안으로 이제 마을관리소가 필요해라고 이제 실천적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이 마을관리라고 하는 통칭 이 마을관리소가 될지 마을발전소가 될지 이제 이름은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조례 명칭과 함께 정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현장의 필요, 마을의 필요들을 어떻게 제도와 정책으로 담아내야 되느냐를 집중적인 과제로 지금 고민 중에 이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준비를 같이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재경 박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후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으로 포괄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또는 주민주체가 없어서 이 마을 문제가 심각함에도 풀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과에 그동안 지원했던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좀 더 발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가는 노후 주거지를 왜 우리가 다뤄야 되지라고 하는 사실은 문제의식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정하게 자주적인 역량,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취약 지역을 돌아보고 했던 이 개별화된 이 마을 돌봄의 역량들을 뭔가 하나는 좀 집대성해서 정말 지속적인 마을의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저희는 조금 연관을 시켜야지 이 마을관리소의 필요와 제도적 기반의 시급성이라는 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작은 주민 모임 커뮤니티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이 모임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뭔가 작은 그 실천의 단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을 주민들이 경험을 했고 최근에는 로컬랩이라고 해서 지난 한 2018년부터 역량 있는 주체들,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활동해왔던 마을 단체들, 조직들, 협동조합들이 중심이 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 연구나 지원 구조를 붙고 또 마을의 그 여론이나 공론장에서 소외됐던 주민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설문을 하고 같이 문제를 도출한 결과 이 로컬랩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집수리 이거 필요해. 간단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꺼이 돈 얼마를 내겠어.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함께하고 한편으로 또 필요한 거면 나도 약간은 돈을 낼 수 있어. 아니면 또는 마을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어떤 로컬랩의 한 실천적 결과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136개 동 지금 이제 내년까지 올해 계획까지 하는 동이 거의 한 200개 동이 주민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주민 의제로 발굴된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연차적으로 소소하게 해결하는 거 말고 중기,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지금 조례에서 언급한 생활환경 관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는 마을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장기 과제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 사실이 지금 저희들의 정책의 비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마을관리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 뒤에 이렇게 자료집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로컬랩 하고 있는 지역 이제 삼양동은 이제 모델화 용역까지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마을관리소 조례가 지원 조례가 됐던 직접 조례가 됐던 만약에 이제 의상훈 의원님하고 함께 이 정책적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삼양동의 마을관리소 모델이 하나의 모델의 모형화가 되긴 할 텐데 지금 강동구 고덕 이동과 광진구 하양동에서 로컬랩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마을관리 모델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을별, 동네별, 그다음에 주체 역량별 특성과 필요들을 좀 감안을 해서 몇 가지 하여튼 뭐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마을관리 모델들을 좀 초기 매뉴얼화해서 지원을 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세 이제 활동 의제들을 19년에서부터 21년도 의제 계획하고 이제 실행 단계에 있는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 복지 이런 영향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 사업, 뭐 프로그램 10강, 20강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고 복지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차동이 있기 때문에 기본 기능은 차동에서 다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간헐적으로 이제 뭐 돌보거나 뭐 배달하거나 이런 영역들은 대체적으로는 다른 교육, 문화, 복지들은 간헐적 활동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환경 미화 과제, 경제 공유 과제, 그다음에 뭐 생활 일반, 안전, 공간, 도시 인프라, 기후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이즈는 비록 한 3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과제의 빈도수는 낮으나 일상적인 손이 필요한 이런 과제들을 자치회는 이제 중기, 장기 과제로 해야 될 필요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했던 금천의 시흥삼동은 자체 역량으로 지금 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주민 모임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돼 있고 활력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움터도 설치할 수 있긴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아까 그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 마을센터 지원센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업 전반을 다 이렇게 수립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공동체 지원 조례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속에서 종합적인 지원 계획과 세세한 예산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자치구의 협력 계획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 때문에 공동체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은 조례에 일부 넣거나 아니면 본격 사업할 때 독립하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볼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단독 조례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단은 주민자치나 주민들의 역량 또는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의 사업적 역량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해보니까 자치구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의지와 지원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사업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 자치구는 서울시 사업이라 나 몰라라 하면 동단위 문제를 주민과 마을 어떤 단체들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의 어떤 의지들을 좀 갖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공공의 초기 지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 재정 마련이라고 하는 대책, 서울시의 역할들을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초기 진입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동 마을관리소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도 보면 동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에서 수익 모델,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기반을 가지고 마을 물류라든지 마을 집수리라든지 마을 경제라든지 뭔가 그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공동체 기반 경제 모델들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연차적으로 이 계획들을 사업들을 좀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그동안은 24개 자치구의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로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달 구조와 지원 체계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약 200개 동이 넘는 동단위 주민자치라고 하는 실제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주민들의 눈높이와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치적인 어떤 해결 구조들을 초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마을의 문제를 중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조직, 뭐 사업 조직들이 거기에 장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로, 마을 관계로, 마을 자원으로 사회적 자본화해서 지역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민간 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 번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예산 마련 문제도 독자적으로 지역 공동체과만 해결할 수 있어는 아니라고 믿고요. 의회와 또 저희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와 또 예산 파트하고 잘 협력해서 시범 규모 등등을 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조례 검토 사항은 부침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후에 구체화될 때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3분부터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딴 거보다는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자치구나 민간에서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만들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초 지자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조금 이상적인 접근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좀 치고 나가야만 이 정책들의 그러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좀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 뭐 전주, 부산 할 거 없이 모든 사례들이 다 광역 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그 페이지 2페이지부터 보면 저희 자료집을 보면 토론문 2페이지인데요. 김태환 전문위원님 질문 1번에서 보면 다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물론 앞부분에 다 답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편에서 이것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조례를 누가 보냐는 겁니다. 조례를 현장에서 실제로 마을관리소를 하실 분들, 할 고민이 있는 분들, 또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이 아마 이 조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좀 더 자유롭게 사고를 하면서 자율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주 답답하게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행정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이게 딱딱딱 규정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관리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자들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 이 조례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아마 주차장 공원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단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설령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관리를 넘기고 싶어도 이걸 근거로 사실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관리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중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역시나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 사례들, 그러니까 부산의 마을지기 사무소나 이런 전주의 이런 사례들을 다 놓고 보면 한편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술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두지만 꼭 한편에는 공동체 코디네이터라고 통칭할 수 있을 만한 분들 꼭 한 명씩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이 역할 자체가 기술자만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죠. 마을관리소가 들어가서 이왕이면 이런 복합 기능을 수행했을 때 특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의 패턴만이 아니라 집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뭐 일정한 중복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그림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에서 동의는 하는데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경계 지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장의 자율성을 좀 많이 해치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소기의 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위의 문제는 언제나 고민입니다. 아마 이상훈 의원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계실 때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 재생계가 너무 넓어서 재생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무조건 행정동 이하인데 사실 해외는 5,000명 이상이면 도시인데요. 저희는 3만 명, 4만 명이 사도 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동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파트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무조건 아파트 살려면 관리사무소 무조건 이용해야 되고 무조건 관리비 내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저희도 뭐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충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넓어서 동당 하나 설치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건 접근성이 떨어지고 발로 찾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200세대, 300세대라고 규정 짓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거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한 2,000세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월에 10,000원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4,000세대 정도가 1년에 있어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좀 놓고 보고 한 행정동이 통상 10,000세대 정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아주 기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한 동 안에 한 2개 정도의 마을관리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이건 뭐 그냥 거칠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지역의 맥락, 예를 들면 삼양동처럼 경사지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잘라서는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수동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인수동의 끝과 끝을 다 살아봤는데 여기 2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여기는 또 산밑이 있고 또 그 아래 또 저층 그 아래도 낮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냥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 말씀을 그래서 발표 때 얼핏 드렸었는데 자꾸 이렇게 조건을 내거니까요.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드는 걸로 다 매몰돼 버린다라고 하는 저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멀리서 사는 분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물론 그 사회적 기업과 그 협동조합 우리 동네는 아니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마을관리소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이 배태성 접근성이 강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으로만 좀 얘기하기에는 좀 이중적 의미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거 만드는 게 마치 마을관리소로 좀 인식될 위험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막상 이게 필요한 적이 이 지역 주민들이 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의 정책적 그러니까 목표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에 사는 어느 손재주가 좀 있는 의인이 사실은 역할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영역으로 갔을 때 조금 좀 다칠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친절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 소개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짧게 그냥 질문 드리면 이게 어쨌든 너무 좋은 이제 이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마을관리소에서 어떤 그 경제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내서 그것이 이제 자립하는 구조로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2000세대의 회원을 모으게 되면 그냥 제가 그냥 저 지역 활동한 그냥 이렇게 경험으로 생각해 2000세대를 모으면 또 그들을 관리해야 될 또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회원들에게 또 되돌려줘야 되는 피드백들이 없으면 이의 관리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이 한 2-3명은 또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저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을 또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삼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짜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으신지에 대한 어떤 현장의 경험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경 연구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시간에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마을걸 운영하면서 보면 생각하지 않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일자리들이 수익 모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을 택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삼양동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고지대다 보니까 택배나 이런 거 보내려고 하면 우측 밑에까지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어려웠던 곳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중장년 분들이 실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던 분들이 직접 가서 그 택배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화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 지역 자활 그 택배 사업단이 또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 택배의 고질적인 이 문제도 공론장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문제 의식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진짜 동네 안으로 더 들어가고 더 밀착형으로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필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택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면은 수익 모델은 그 1-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 뭐 공유 경제가 다 대안은 아니죠. 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또 주체자가 되시기도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 있으시거든요. 이런 그 수평적인 이런 균형을 맞춘 구조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 동네 안에 그 지역 안에 그 수익 모델이 저는 구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저층주거지고 재건축이 해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위험 요소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바로 옆은 다 뉴타운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 숲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상권은 대학가 중심인데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아까 이제 이런 마을관리소 저희는 지금 방향이 마을관리소가 뭐 솔루션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계속 그 개발업자들 때문에 두 필지를 같이 합쳐서 빌라를 짓고 그래서 예전에 단독주택,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 사라져가는 골목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는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이 없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있고 재건축도 벗어나 있는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노후화되는 여러 가지 그것들로 발생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 규모의 문제에서 이재경 토론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한 동 26,000이지만 산이 경계를 이루어서 완전히 별개의 동이에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을관리소 2개이다 이것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 편의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조례로 제정화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들 저는 저희 동만의 문제 아닐 거라고 봐요. 서울의 동은 무지막지하게 큰 동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한 동이라고 볼 수 없는 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규모나 범위도 좀 더 생각해서 현실화되는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만을 자꾸 거론하거나 뭔가 법인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둘 때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물론 그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고 지역에 굉장히 풀뿌리적인 게 있다라고 하고 능력이 된다라고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들에서 좀 더 주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규정할 때 문턱을 너무 높게 하지 않고 대신 그런 안의 내용들을 오히려 충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있는 주민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까처럼 외부의 법인이라는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도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협동조합처럼 운영되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 버거워해요, 주민들은. 그런 문제에 굉장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사업 모델에서 아까 이재경 박사님께서 2,000 세대가 10,000원씩 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월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도,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계산은 나오지만 반 정도는 1년에 마련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지금 저희가 골목단에 이런 일을 해봐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함께 모으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관리소라는 것들을 아무리 정책적으로 홍보한다고 해도 2,000세대의 회비를 내는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제도가 정책이 안정화되고 확보하는 데는 그만큼의 예산과 지원은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게 설계되지 않으면 하다가 당신들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굉장한 손실이고 주민들은 정책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례에 잘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잠시 공감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여기는 이제 회의 구조죠. 어떤 민주주의 회의 틀이고, 마을관리소는 그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들을 시나 또 행정 또 구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받을 게 받았을 경우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것들을 이런 자기 행정동 안에 있는 마을관리소에 위임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온 것과 관련돼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오늘 주신 우리 토론자들과 발제자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녹여서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게 하는데요. 제가 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동 밑에는 통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통이 보통 인구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출직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투표구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수동인데, 제가 살고 있는 인수동에는 8개의 투표구가 있는데 통이 32개예요. 그러면 보통 한 4개 정도, 보통 3, 4개 정도의 통이 묶여서 하나의 투표구가 돼요. 이 투표구는 진짜 걸어서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블럭 단위를 나눴는데요. 이게 진짜 같은 슈퍼마켓 쓰고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 거의. 그래서 저희 한 행정동 안에 보통 인구가 작은 동은 한 2만에서부터 큰 동은 4만이 넘어가는데, 서울시가 2만 5천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처음에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실제 마을관리소를 운영할 때 그 마을관리소의 관리의 기능, 하는 업무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따라서 한 행정동에 여러 개 마을관리소가 협동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있을 거고, 일상적으로는 그냥 자기 관리하는 그 존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통을 뭐 2, 3개 또 3-4개씩 이렇게 묶어서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관리가 되는 그런 공간적, 거리적 범주라는 게 있고, 업무의 어떤 이 발생 주기, 그다음에 난이도, 업무의 양에 따라서 또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범 사업을 몇 차례 진행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블럭에서 요 정도 과업들이 나오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공공이 재정적 지원할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로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보는 부분, 특히 시범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경 박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강조했듯이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 자치단체에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시범 사업의 과정과 결과가 이후에
주민들, 행정동, 기초자치구가 이 부분의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받아 알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들은 필요한데 그것을 조례에 꼭 담지 않아도 실제로는 시장의 의지와 방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4월 7일 이후에 좋은 시장 모시고 시의회가 또 협력해서 만들어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님 중에서 혹시 또 마무리 말씀 한 분씩 필요한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그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것은 실제로 이제 입법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정형화된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틀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미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다 그걸 이미 넘어선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공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마을활력소가 그 마을공동체 문제의식 속에서 그 세 번째 공간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걸 좀 더 확산시키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효능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게 왜 하필 로컬 레벨 결과물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마을의 동의 세 번째 기관으로서의 어떤 마을관리소라는 것들을 좀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경기도가 참 무서운데 조례를 먼저 만들고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는 아예 이 마을관리소 모델을 시민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민 서비스라는 개념이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참여소득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결국은 필연적으로 마을 경제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문제의식이다. 그렇게 보면 마을관리소라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리 쉽게 접근해야 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자꾸 비교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함의들을 여기 담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와준 쌤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지금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좀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다른 이재경 연구원님께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또 단순하게 경기도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제 저희는 10년 동안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틀에서 그 여러 가지 마을 활력소를 만들어보고 마을 배움터를 만들어보고 마을 기업, 마을 공구 도서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그 조례를 지금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활력소라는 부분 속에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을 관리소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활력소는 활력소대로 관리소는 관리소대로 잘 발전될까, 아니면은 활력소가 관리소로 이렇게 또 전환되는 모델로서 또 비춰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경기도가 아니라 이런 지금 마을 활력소에서 활동했던 마을 활동가님들 또 이런 또 이런 마을 관리소에서 가졌던 고민들을 같이 좀 버무려서 좀 이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좀 구분할 건 구분하고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적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정책하고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일검토 사항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자치구 단위 분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특히나 이상훈 의원님은 갖고 계시는데, 동단위 주민센터의 기능 전환과 확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에 설치한 이 마을관리소 기능으로 모든 이 공공적 지금 서비스 기능이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좀 이렇게 좀 확장 구축 또는 조정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논의할 때 조금 개념적으로 좀 검토돼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 토론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현장 중심의 연구자와 또 현장 일을 하시는 우리 시민,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과 또 지원 스텝 또 집행부 오늘 서울시가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천만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을 함께 이뤄가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더욱더 내실 있게 협력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